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에서 지식의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자가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별로 할 것이 없다. 결론은 그래요. 자기도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 좀 자기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이 똑똑해지자. 그래서 예를 든 게 이겁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 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석 달 전에 한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어요. 이 도시에는 파란색 택시가 15%, 빨간 택시가 85% 있어요. 파란색 택시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파란색 택시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으니까 그 어떤 그 뺑소니로 도망간 택시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파란색 택시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으므로 정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각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뭐 당연히 뭐예요? 그 목격자의 그 시각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80%의 성공률로 파란색 택시를 알아보았다. 그 말은 뭐예요? 파란색 택시 100대를 가지고 실험해 봤더니 그 중에 80%는 맞추고 20%는 파란색 택시를 빨간색 택시로 인식한 거죠. 그죠? 그 말 아니겠어요? 80%의 성공률이라는 것이 파란색 택시를, 100대의 파란색 택시를 가지고 실험해 봤더니 80대는 파란색 택시라고 인식하는데 20%는 뭐예요? 그 빨간색 택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공률이 80%예요. 자, 그러면 이 정은이 의해 재판에 해부된 피고가 죄인이 된다. 그럼 이 정은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이 피고가 이제 죄인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의 범인의 확률은 몇 프로라고 보겠어요? 80%의 성공률로 파란색 택시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일단 언더 생각에는 이게 80%구나. 범인의 확률은. 왜냐하니까 정인이 그 80%의 성공률을 보였으니까. 그게 뭐 정인이 100%의 성공률을 보였으면 이건 뭐 당연히 뭐 100%고요. 그런데 80%의 성공률로 파란색 택시를 알아봤으니 그 80%의 확률을 가지고 파란색 택시를 알아봤으니까 범인의 확률은 80%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것이 이제 이 정신의 독립선으로서 마지막에 아주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빨간 택시가 몇 프로 있다고 그랬어요? 80%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란 택시가 15% 있었습니다. 그 80%는 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왼쪽에 그 빨간거로 표시한 게 80%, 15%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파란 택시는 이 시내 15%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80%는 자기가 맞출 수가 있어요. 파란 택시를 다 보여주면 그 중에서 80%는 나 파란 택시하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또 뭐예요? 20%는 빨간 택시를 파란 택시로 보거든요. 빨간 택시를 20%를 파란 택시로 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파란 택시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저기 위에 있는 노란색하고 초록색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이 파란 택시라고 이 정의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택시를 80% 맞추고 빨간 택시를 20%를 자기는 파란 택시로 보는 거예요. 그 파란 택시로 보는 것이 뭐예요? 저기 노란 거하고 초록빛이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란 택시라 보는 것은 노란 거하고 파란 것이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0.85에 20%, 0.1에 80%가 뭐야? 파란 택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파란 택시는 얼마입니까? 확 0.8이죠. 그래서 41.3%예요.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말이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이거예요. 수학에서만 이걸 갖다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과 비조건부 확률이라고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학생이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4명 있죠? 2사람은 뭐자예요? 여학생이고 2사람은 남학생이에요. 네? 그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안경을 낀 학생의 확률은 얼마예요? 안경은 지금 뭐예요? 저 두 번째 남자만 끼었네요? 그럼 25%죠. 그죠? 근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니까.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때, 여학생이 안경을 낀 확률은 얼마예요? 0%죠, 뭐.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남학생이 안경을 낀 확률은 50%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니까 무슨 조건이 들어갔을 때 확률이고, 비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없을 때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과 비조건부 확률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좀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속의 환상 속 확자를 물리치는 법이라고 이렇게 그 책의 타이틀이 달려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60명에 질문해 봤어요. 1000명 중 1명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 10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테스트를 통해 검진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하면은 항상 맞지는 않고 양성으로 오진하는 확률이 5%이다.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가 10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환자는 환자로 하는 확률은 95%예요. 근데 환자가 아닌데도 그러면 환자라고 보는 비용이 5%예요. 그죠? 환자는 환자다 95%, 비환자가 환자다 5%예요.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했어요.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병이 걸릴 확률은 몇 프로냐? 내가 테스트를 해보는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는데 이 테스트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테스트가 양성이 나오더라도 100% 내가 병이 걸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오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환자가 아닌데도 환자라고 보는 확률이 5%니까.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이 병이 걸릴 확률은 얼마냐? 대다수는 95%가 답하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60명에 질문했더니 대다수는 95%. 정답을 맞춘 사람은 11명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면 1.9%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딱 보고 났어요. 내가 조건부 확률과 비조건부 확률을 설명하는 그 나의 예제가 있거든요.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한번 보실까요? 예제가 이거예요. 예제가 내가 어느 걸 잘 들으냐니까. 대학교 입학시험 논술고사예요. 2007년도 대학 입시 논술고사를 내가 보고 나서 요걸 가지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조건부 확률과 비조건부 확률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를 잘 들고 있는데, 이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교 교수한테 질문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 대학 입시 논술고사가 아마 그거를 보고 이제 했을 텐데, 그걸 보고 했는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 논술고사를 보고 그 자기들이 실험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하고 앞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2007년도 대학 입시 논술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점점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깨게 만들면 이와 같은 일이 없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중과학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대중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아야. 다시 말하면 대중과학 네트워크의 활성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잘못된 정보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반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중과학 네트워크의 활성화입니다. 사실 그게 참 쉬운 말은 아니에요. 언제 누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들여가지고 일일이 다 바로잡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중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아야. 결론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할까? 누가 나서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찾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우리 재판할 때 뺑소니 차,
그 95%가 아니라 아까 몇 프로다 이런 거, 그럼 일일이 누가 앉아가지고 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뭐야. 커피 가루를 판매할 때 가격을 33% 할인한 경우와 커피 양을 50%더 주는 경우, 소비자는 뭘 선택할까? 커피 가루를 판매할 때 가격을 33% 할인해 주는 경우하고 커피 양을 50%더 주는 경우, 소비자는 뭘 선택할까요? 73%가 두 번째를 선택해요. 50%더 주는 경우. 33%보다 50%더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커피 가루를 판매할 때 33% 깎아주는 경우하고 커피 양을 50%더 주는 경우하고 실제로는 뭐야? 우리한테 토론을 했던 건 똑같습니다. 근데 50%더 주는 경우를 택하거든요. 그걸 인지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커피랑 50% 주는 게 더 좋은 거다. 얘한테 생각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인지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거 똑같은데 하지만 두 번째 혹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설명 방식, 위촬영술에 의해 위암 사망 위험을 20% 감소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위암 사망 위험을 20% 감소한다. 근데 위촬영 검진을 받으면 1000명 가운데 3명이 사망, 그렇지 않으면 4명이 사망. 이 말하고 위촬영 검진이 1000명 중 1명꼴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저도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세 번째 나오는 그 설명은 잘못되었고 다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대로 하면은 이해가 가능하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왜 이해가 가능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각자 판단해 보세요. 커피 가루 판매할 때 그거는 우리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낫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저도 이럴 때는 사실 원전을 찾아보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제가 플라즈마를 모르니 원전을 찾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대중과학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대중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아야. 그럼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커피 가루를 판매할 때 가격을 33% 할인한 경우와 커피 양을 50%더 주는 경우, 그것이 소비자에게는 똑같다는 것을 이제 누가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그걸 또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인지 마케팅이 잘한다. 인지 마케팅이 좋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자기 하면 뭔가 이렇게 논문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돈도 벌 수 있고 뭔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인지 마케팅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그런 것을 이제 올려놔야 대중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 잡는다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대중과학 네트워크의 활성화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터넷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깨우치는 하나의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만 마치시죠. 1시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집토끼, 산토끼 그러잖아요. 집토끼는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이다. 근데 집토끼만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나 산토끼 필요 없다. 난 집토끼만 있어도 나 선거에 이긴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떠들어대는 거 이거 떠들어봐. 나는 집토끼만 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집토끼만 있어도 되지만 집토끼 말고 산토끼도 좀 잡아야 돼. 그럼 산토끼를 잡아오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쪽에서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자기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집토끼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면 오케이. 근데 집토끼가 아니고 산토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새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중도를 뭐 잡아야 된다. 뭐 중도. 소통물에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저는 정치에 잘 모르겠는데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뭐 중도가 3분의 1이고 뭐 진보가 3분의 1이고 보수가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중도를 잡아와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나 집토끼만 가지고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필요 없어.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숫자 노름이니까 숫자가 자기가 어떻게 유리한지, 네? 그걸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고 정치 평론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책에 쓰면 본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저도 그래,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정부가 많아지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정폭되면 지식사회로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신념의 제국으로 간다는 것이 이분의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으려면 더 뭔가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아까 만들어 점성술 나쁘다.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나서야 되는데, 천문학자들은 그거 뭐 별로 내가 그거 해봐야 나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참 이게 좀 뭐랄까 좀 시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누가 시민단체들이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대중과학 네트워크의 활성화, 대중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우리 시민운동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돼야 뭔가 신념이 바로잡아지지. 지금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우리가 그 촛불 혁명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테이블 PC 저도 당연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그 테이블 PC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그게 없는 거로, 잘못된 거로, 뭔가 조작된 거로, 이렇게 좀 믿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확실하게 우리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테이블 PC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믿었었죠. 그런 것을 누가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 잘못 판단하고 다 어떻게 사회가 혼란해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점점 정부가 많이 나오면 그걸 갖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나온다면 뭔가를 우리가 잡아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참 뭐가 돼야 될까? 언론이 할 수 있을까? 그 언론도 또 그렇고, 결국 우리 시민단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좀 나서가지고 뭔가 우리가 좀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이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누가 나설까 하는 게 좀 그렇네요. 근데 그게 참,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참 판단하기, 근데 이제 법이 들어가면은 참 그게 판단하는 사후에 처벌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그 당시에는 처벌 못하고 사후에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후에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참 판단하기가 언제 바로 잡아질 것인가. 사회학적인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는 여기서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죠. 우리도 법제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니까,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페이크 뉴스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그 중요한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토론에 한번 그 주제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분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방안은 없습니다. 이거 방안은 없고 여기 대중과학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말 하나밖에 없고, 또 뭐 다음 책에서 보자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책에서는 우리가 무슨 그 해결책을 찾자는 것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터넷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설명한 책이다. 뭐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걸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한번 토론의 주제로 한번 삼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법제적인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란서말로 돼 있어가지고 참, 아니었으면 영어로 나온 책이랐다면 이 저자가 여러 가지 강의도로 다니고 뭐 해가지고 다른 강의할 때 또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오고요. 그럼을 통해 가지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소스가 막혀버려 가지고 조금 이 책을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다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책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사실 우리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 그걸 또 설명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 생각에는 이분이 아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한국에서 일어난 사실도 아까 시애틀 사건처럼 한번 사례로 아마 넣지 않을까. 한국도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인데 여기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참 잘못된 뉴스가 판을 치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저도 그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 요새 참 정치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과거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언론의 자유. 근데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은 것이, 아까 말한 정보공개화법. 정보를 많이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우리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정보는 공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면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면만이 아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너무 우리가 대중이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 그것도 아까 우리 들어봤잖아요. 대중이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대중이 결정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결정해야 되고 그러는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튜브는 국민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책을 많이 보셔야 되고, 내 유튜브는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도록 하고요.